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였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 문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의 동상이 밧줄에 묶여 거리로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은 동상 얼굴에 페인트를 뿌리고 광장 한복판에서 넘어뜨립니다. 한때는 공휴일 이름까지 붙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왜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 아니라 침략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서 더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북유럽 바이킹들은 이미 500년 전 북미 해안에 도착했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콜럼버스가 1492년 도착한 그 섬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타이노족.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음식을 나누고 언어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 끝에서 처음 보는 괴물 같은 배 세 척이 나타납니다. 검은 바닷물 냄새를 뒤집어 쓴 남자들이 해안으로 걸어 나옵니다. 몸에는 쇠 갑옷, 손에는 칼, 깃발에는 십자가.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발견했다. 잠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선언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콜럼버스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연결한 개척자였을까요? 아니면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을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살아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주민 학대, 강제 노동, 금수집, 폭력 통치. 결국 스페인 왕실은 조사단까지 보냈고 콜럼버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본국으로 압송됩니다. 생각해보면 묘하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를 영웅으로 배웠는데 정작 같은 시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교과서 속 콜럼버스일까요? 아니면 500년 뒤 그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500년 동안 계속된 재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92년. 당시 유럽은 지금으로 치면 거대한 길찾기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었죠. 정확히는 향신료였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는 당시 유럽에서 거의 금처럼 취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집어드는 후추 한 통이 그 시절에는 귀족들만 제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냄새를 잡아주는 향신료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생존과도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향신료기를 대부분 이슬람 상인들과 오스만 제국이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매번 비싼 통행료를 내야 했죠. 여기서 유럽 국가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아예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 하나가 세계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스페인은 조급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포르투갈이 먼저 대박 항로를 찾으면 스페인은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독특한 제안을 들고 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면 동양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당시엔 그 서쪽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계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는 생각보다 금방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지도를 심각하게 낙관적으로 본 셈이죠. 재미있는 건 오히려 당시 학자들 중 일부는 콜럼버스 계산이 틀렸다고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만약 아메리카 대륙이 중간에 없었다면 콜럼버스 함대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식량이 바닥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만 보면 묘합니다. 세계사를 바꾼 대항해가 어쩌면 거대한 계산 착오 위에서 시작된 셈이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천재였다기보다 운과 집념이 이상하게 겹쳐버린 인물에 가까웠던 겁니다. 물론 스페인 왕실도 처음부터 그를 믿진 않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했죠. 포르투갈도 거절. 전문가 회의에서도 회의적 반응.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바다에서 굶어 죽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1492년 스페인은 막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국토 재정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왕 이사벨 1세. 그녀는 결국 콜럼버스 계획에 승부를 걸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계약 조건입니다. 콜럼버스는 단순히 항해 허가만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총독자리 무역 이익 일부, 귀족급 권한까지 요구합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땅의 권력을 미리 계약서에 적어 넣은 겁니다. 이 대목에서 콜럼버스를 다시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한 모험가라기보다는 엄청난 야심가에 가까웠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492년 8월 배 세 척이 스페인을 떠납니다. 산타마리아호, 니냐호, 핀타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작습니다. 특히 산타마리아호는 길이 약 20m 정도였다고 추정되는데 요즘 관광버스 몇 대 이어놓은 수준입니다. 그 작은 나무배에 수십 명이 몇 달씩 갇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식수통에서는 점점 썩은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빵은 이미 딱딱하게 굳었고 통에 담아온 고기에서는 짠내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죠. 배 바닥은 늘 축축했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치면 선원들은 젖은 나무판 위에서 그대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바다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쯤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 한 달이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을 봐도 바다, 뒤를 돌아봐도 바다. 사람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순간은 끝이 안 보일 때라는 말이 있죠. 당시 선원들 입장에서 대서양은 거의 우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지도도 불완전했고 끝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절엔 대서양 끝에 괴물이 산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선원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GPS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구조선도 없는 시대입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그대로 끝이었죠. 여기서 콜럼버스가 꽤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그는 실제 이동거리보다 짧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공포를 느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쉽게 말하면 배 안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심리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단순히 바다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배 안 사람들의 공포가 먼저 폭발하느냐 아니면 육지가 먼저 나타나느냐의 싸움에 가까웠던 거죠. 1492년 10월 12일 새벽 2시 끝없이 흔들리던 검은 바다 위 막루에 올라가 있던 선원 하나가 갑자기 목이 터져라 소리칩니다. 땅이다. 순간 배 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몇 주째 바다밖에 못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바다, 잠들기 전에도 바다. 사람 얼굴보다 파도를 더 오래 보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멀리 어둠 사이로 정말 희미하게 육지 그림자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도감 넘치는 새벽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식수는 썩어가고 음식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선원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던 상황. 만약 며칠만 더 육지가 안 나왔다면 반란이 터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섬 그림자가 떠오른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지금 우리는 이 장면을 위대한 발견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 섬에서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체 모를 배 세 척이 바다에서 튀어나온 날이었습니다. 누가 더 충격이었을까요? 바다를 건넌 유럽인들일까요? 아니면 평생 처음 보는 철갑 인간들을 마주한 원주민들이었을까요? 콜럼버스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손에는 스페인 왕실 깃발, 그리고 해안에 발을 디딘 뒤 그 땅을 스페인의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먼 곳에서 온 사람이 이 땅은 이제 우리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탐험일까요? 점령일까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일까요? 그 섬에는 타이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기록에는 이들이 꽤 온화하게 묘사됩니다. 무기도 거의 없었고 낯선 방문자들에게 호기심을 보였다고 적혀 있죠. 그런데 기록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콜럼버스 시선이 이상하게 한 곳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금. 누가 금 장식을 하고 있는지, 그 금은 어디서 나는지, 더 많은 금이 있는 곳은 어딘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 보면 묘합니다. 원주민들은 사람을 봤는데 콜럼버스는 자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사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미소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콜럼버스는 원주민 일부를 배에 태워 스페인으로 데려갑니다. 통역 때문이었다는 설명도 있고 새로운 땅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이 장면 자체가 이미 지배의 시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콜럼버스는 이 순간 자신이 세계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세계를 연결한 걸까요? 아니면 한 세계가 다른 세계 위에 올라타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원주민들에게 계속 황금의 위치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금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한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스페인 왕실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왕실은 거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배 선원 식량, 항해 비용.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국가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투자한 쪽은 결국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금으로 계산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탐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의 항해가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콜럼버스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시아 근처에 왔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대륙 발견이라고 부르는 사건에서 정작 당사자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발견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이 뭘 발견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발견당한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워온 걸까요? 그런데 진짜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콜럼버스를 둘러싼 기록들에서 점점 어두운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노동, 금할당, 처벌, 노예화. 그리고 여기서 위대한 탐험가라는 이미지에 처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금을 가져오라. 문제는 그 작은 명령 뒤에 따라붙은 방식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스페인 식민 세력은 원주민들에게 일정량의 금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정 나이가 넘은 원주민들에게는 금속 표식을 목에 걸어줬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번 기간 할당량을 채웠다는 표시였죠. 그런데 만약 금을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기록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처벌, 폭력, 강제노동, 그리고 도망. 당시 카리브 섬들에서 금은 생각보다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구량은 계속 이어졌죠. 쉽게 말하면 애초에 채우기 어려운 목표를 계속 밀어붙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농사짓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바다 건너온 낯선 세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금을 가져와라. 못 가져오면 처벌이다. 이 상황, 과연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더 묘한 건 콜럼버스 초기 기록만 보면 원주민들을 꽤 호의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친절하다. 나눔을 좋아한다. 순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변화를 봅니다. 처음엔 탐험 대상이던 사람들이 점점 통제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심에는 늘 금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었나? 맞습니다. 15세기 유럽 자체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매우 폭력적인 시대였습니다. 정복 노예제, 강제 지배.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지역을 지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콜럼버스는 단지 시대 평균 수준이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시대 안에서도 유난히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라스 카사스. 스페인 출신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식민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원주민 학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오늘날 콜럼버스 논쟁의 핵심 자료 중 하나가 됩니다. 라스 카사스는 당시 상황을 꽤 충격적으로 적었습니다. 강제노동, 폭력, 굶주림, 도망치는 원주민들, 그리고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여기서 화면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뀌는 지점이 옵니다. 처음 영상에서는 푸른 바다, 새로운 세계, 위대한 항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점점 식민 지배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라스 카사스 기록이 과장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주민 보호를 위해 일부러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원주민 인구 감소에는 질병 영향도 컸습니다. 천연두, 홍역 같은 유럽 질병은 면역이 없던 원주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죠. 그러니까 단순히 콜럼버스 혼자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로 정리하기엔 역사 구조 자체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논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단순히 한 명의 탐험가가 아니라 이후 시작될 거대한 식민 시대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콜럼버스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제국과 정복의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콜럼버스는 나중에 스페인 왕실에 의해 체포됩니다. 위대한 탐험가, 왕실의 총애를 받던 인물. 그가 어느 날 쇠사슬에 묶여 귀국하게 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500년. 스페인 왕실이 갑자기 조사관을 신대륙으로 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선을 넘고 있다. 당시 현지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너무 휘두른다. 처벌이 심하다. 통치 방식이 위험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판이 500년 뒤 현대인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도 이미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실 조사관 보바디아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증언이 쏟아집니다. 처형 이야기, 폭력 이야기, 공포 이야기. 결국 보바디아는 결정을 내립니다. 콜럼버스를 체포합니다. 쇠사슬까지 채웁니다. 잠깐 상상해 보시죠. 몇 년 전만 해도 왕 앞에서 신대륙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바꾼 탐험가. 그런데 지금은 죄인처럼 배에 실려 돌아갑니다. 이 장면 하나가 묘합니다. 영웅 서사가 갑자기 범죄 기록처럼 바뀌어 버리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콜럼버스는 귀국 후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왕실도 애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업적 자체는 너무 컸거든요. 실제로 그의 항해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는 완전히 연결됩니다. 음식이 바뀌고 무역이 바뀌고 세계 경제 흐름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유럽 사람들이 먹는 감자와 옥수수도 결국 이 시대 흐름 속에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세계사를 바꾼 인물 아닌가. 반대로 다른 쪽은 이렇게 봅니다. 그 시작이 원주민들에겐 재앙이었다. 바로 여기서 콜럼버스 논쟁이 갈라집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개척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식민시대의 첫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500년이 지난 지금 동상 철거 논쟁으로 다시 터져나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걸어 동상을 끌어내리는 이유.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누구의 시선으로 역사를 기억해왔는가? 50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건 꽤 묘한 장면입니다. 보통 역사 인물은 시간이 지나면 박물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광장에서요. 2020년 미국. 시위대가 거대한 콜럼버스 동상 목에 밧줄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지켜봅니다. 잠시 뒤 거대한 동상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쿵. 그 장면이 영상으로 퍼지자 댓글창이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드디어 내려왔다. 반대편에서는 역사를 지우는 거냐? 재미있는 건 둘 다 자신이 역사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그는 원주민 비극의 시작이었다. 다른 쪽은 말하죠. 그래도 세계를 연결한 탐험가 아니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한쪽에서는 영웅이고 다른 쪽에서는 거의 침략자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콜럼버스는 조금 특이한 인물입니다. 보통 역사 속 영웅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미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500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논란이 커집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콜럼버스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역사책은 대부분 유럽 시선으로 쓰였습니다. 누가 발견했는가? 누가 정복했는가? 누가 세계를 넓혔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뭐였지? 이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온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해안에서 그 배를 바라보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콜럼버스 데이를 없애고 원주민의 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역사 주인공 자체를 다시 정하겠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꽤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거 사람을 현재 기준으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15세기 유럽 자체가 워낙 거칠었던 시대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복 노예제 폭력. 당시 강대국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시대에도 콜럼버스를 문제 삼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스페인 왕실은 조사관까지 보내
콜럼버스를 체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어려운 겁니다. 시대 문제만으로 보기엔 당시에도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 악인으로 정리하기엔 그가 바꿔놓은 세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연결, 작물 이동, 무역혁명, 세계 질서 재편. 한 줄로 줄이면 인류 지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연결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콜럼버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손에는 나침반, 다른 손에는 제국의 그림자를 들고 온 인물. 이 표현이 묘하게 남습니다. 탐험과 침략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콜럼버스를 두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배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배 뒤에 남겨진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500년째 이어지는 이 재판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